보면은 올해 7월과 9월에 금리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결정되면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다른 선택 수단이 없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잘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했던 7월부터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두 번째 인하를 결정했던 10월부터 상승세가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죠. 전세 가격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무슨 상관인가요? 자, 전세 매물 중에서 이제 전세 돈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와 전세 가격 상승을 연관시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올해 뭐 여러분들 작년 말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19년 부동산 폭락 이야기.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부동산과 가장 밀접한 기준금리 부분이 정반대 결론이 나온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연준에서는 2019년에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됐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4차례까지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에 2.5%였던 기준금리가 3.25%, 3차례 올리면 3.25%, 4차례 올리면 3.5%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이 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에서 3차례 올리면 2차례 정도는 올려서 1.75%에서 2.25%로 이 정도 올라가면 예금금리가 3%대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부동산이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자, 미국에서 이렇게 기준금리 전망을 180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가 상승률, 두 번째가 성장률, 세 번째가 고용지표인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고용지표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GDP 성장률이 2019년부터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성장률 부분이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둔화되는 모습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경제 침체에 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올해 결정이 됐습니다. 세 차례 인상에서 세 차례 인하로 급격하게 바뀌었던 부분이죠. 자, 한 번 저금리가 됐다가 두 번 살짝 올리고 다시 초저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얘기까지가 나와요. 갈수록 일본을 닮아가는 경제, 금리도 낮다. 저금리 시대 일본 닮아간다. 일본이 뭐냐? 최장기간 거의 제로금리 가까운 상황을 유지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절대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저금리 때문에 일본처럼 제로금리만 유지하면 부동산은 폭등할 일만 남았다 이거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에도 부동산을 폭등 안 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공급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서 폭등을 못하고 폭삭 주저앉은 사례다. 이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대한민국은 금리만 낮추면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 쪽으로 유입이 수요 유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옆나라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은 일본이 그런 식으로 초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은 기축통화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소 1% 정도 선진국과의 1% 금리 차이는 유지해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저금리가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건이 되면 다시 정상금리로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영원할 것 같은 저금리,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금리 하면 경제가 좋아지는데 왜 정상금리로 다시 가야 하나요? 자, 저금리 했다가 정상금리로 돌아가면 경제 작살나는 거 한두 번 경냐? 아니거든요. 자, 저금리 시절에서 대출이 많이 끼어졌다가 그걸 다시 정상금리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와,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금리를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봤더니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 왜 저금리를 영원히 쓸 수 없는 카드냐?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금리를 지속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가계 소비의 위축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저축 안 하고 소비에 많이 써서 뭐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되는 거 아닌가요? 정반대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가계 금융소득 저하로 소비 여력 감소를 꼽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금리와 연계되어 있는 순금융자산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로 생활하는 특히 은퇴 생활자들의 소비 감소로 인해서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그것으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이자 지출 확대. 일반적으로 GDP 대비 60에서 70%가 넘으면은 자,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90%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한민국의 물가 성장률이 저조하게 나오고 소비가 늘지 않는 부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을 꼽는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표적으로 저금리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를 하는 이유는 기업이 낮아진 금리로 신규 투자를 확대해서 가게에다가 고용도 확대하고 성과도 나눠주면서 그 가게의 이제 고용 확대와 성과를 배분해 준 것이 소비 확대, 그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 공식이 예전에 깨졌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기업은 불확실성과 세계화로 인해서 고임금 노동자 채용보다는 재무 구조 개선에 주력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켰는데 저금리로 잘 됐어요. 그 이후에는 다시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한 다음에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빌린 돈을 대출을 감고 나서 기업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거죠. 게다가 세계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생산 기지를 외부로 이 저임금 국가로 옮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더라.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은 더욱더 부강해지고 개인과 아무래도 정부는 가난해지는 역효과가 나더라.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양극화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금리를 지속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정부 부채의 증가입니다. 자, 2008년 대비 2016년에 각 주체별 부채 비율 변화를 보면은요, 기업은 8년 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한 100%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가계 부채가 90%대로 크게 늘어났고요. 정부 부채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저금리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비대화는 일반적인 공식처럼 들어맞는 부분이에요. 자, 정부는 저금리의 수혜자이자 금리 인상의 피해자라고 꼽는데, 자,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저금리를 한다는 것은 경제가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자, 경제가 위축됐을 때 통화정책 완화 말고도 또 하나의 카드가 바로 재정 확대 정책인데, 자, 이 재정 확대 정책에서 조달 비용이 낮게 책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생각이 좀 더 과감해겠죠. 자, 그래서 저금리 과정에서 정책 아무래도 재정이 비대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한번 높아진 예산은 낮출 수가 없다는 공식처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저금리 과정에서 정부 부채를 마구마구 끌어쓰다가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문제되는 사례, 아무래도 EU 국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부채의 증가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원 배분의 왜곡 초래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융 불균형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은요, 자,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을 끌어다가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고용과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투자를 늘려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 투자는 위험 요소 증가 상황으로, 자, 그것을 돈을 끌 수 있는 여건이 된더라도 기업에서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기업들의 신규 투자의 감소 부분이 컸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간 경쟁 심화, 특히 해외 기업 간의 경쟁 심화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기업 성장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자, 중국에서 워낙 굵기다 뭐다 해가지고 대규모 자금으로 저가 공사를 펼치다 보니까 삼성이나 LG처럼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국가 기업이 아니면 대부분 대응이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시설 투자해봤자 중국에서 저가 공사하면 못 버틸 거다. 우리만 대출을 온팡 뒤집어 쓰고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에요. 자, 의사결정 지연이나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신규 투자를 꺼려진다.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냐? 비생산적 부분의 자산 버블을 초래한다는 것,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비생산적 부분의 자산 버블 초래로 대부분 저금리에서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생길 걸 알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 외에도 금융기관의 부실 등의 사유로 결국에는 정상금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대출을 많이 낀 주체, 개인이나 정부나 기업에서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금융기관 부실 그리고 주변 국가까지 확대되는 10년급 금융위기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년 단위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이유, 이 영원할 것 같은 저금리를 누리자 하다가 정상금리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일본처럼 초저금리 장기화로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자, 지금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1.25%까지 낮아졌고, 몇몇 언론에서 1.0% 아니다, 일본처럼 제로금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과는 관련 없는 부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몇 개의 경제 지표만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저금리를 끝까지 믿는 분들께 이 강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